긴 세월 외면했던 공공의료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의료 인력의 확충을 요구하고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지금 15명, 20명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의사를 더 뽑지 말자고 합니다. 무리하게 감행한다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을. 보건의료 현실은 격차투성입니다. 서울에서는 70%가 살고 여수에서는 70%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와 전라남도에 사는 사람의 권리가 다르진 않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수도권에 몰려 있어도 단 하나, 건강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트에서 가장 빠른 배를 타도 2시간이 걸리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이상배 씨는 흑산에서 태어나 흑산에서만 7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육지의 터를 잡았고 부인과 사별한 뒤 10여 년째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 한밤중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다 실신한 것입니다.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그 기분이 들어서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후에 쓰러진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고 쓰러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흑산도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보였고 실제로 심근경색에 이제 맞는 혈관 확장제를 드렸을 때 완화되는 증상을 보여서 육지로 가면 되겠다. 어차피 육지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해경 경비정이 옮겨져 다시 육지로 나섰습니다. 그나마도 해경 경비정 3척을 번갈아 타야 했습니다. 작은 연안 구조정에서 큰 경비 함정으로 또다시 연안 구조정에 옮겨 탄 것입니다. 그 섬 인근에 있는 가장 큰 함정에서 저희 또 중형 함정, 소형 함정 그리고 저희까지 이 단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워야 할까? 해경 함정은 서둘러 경비구역으로 돌아와야 해 이른바 릴레이 이송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객선이 다니는 목포 항로가 아닌 진도군 서망항을 향해야 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단 거리가 진도 서망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수로 이송할 때는 진도 쪽으로 많이 이송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일으킨 이상배 씨는 그렇게 응급처치만 받은 채 5시간 20분 만에 목포의 종합병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65곳인데 435곳에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전남은 강원, 제주와 함께 응급 환자 이송이 가장 잦은 의료 취약지입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가는 길이 가장 오래 걸리는 아프면 서러운 곳입니다. 몇 분 안에 제대로 된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에 도달하느냐, 30분, 60분 나름대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졌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격차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여수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4일 밤 9시 무렵 여수 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로 내부에 잔류된 탄화수소가스가 미상의 점화로 의해서 폭발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7년여가 지났지만 중증 화상을 입었던 부상자 트라우마는 여전합니다. 누구도 당시 상황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50살 윤모 씨만이 어렵게 전화통화로나마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전 전신 56%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그 관내에 있는 그 종합병원으로 전남병원으로 갔는데 대기하다가 저기 광주 전대병원으로 갔죠. 전문 의료진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또 응급조치만 하고 다시 또 서울로 이송이 됐죠. 윤 씨는 폭발 사고가 난 뒤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첫 번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호남 지역 최대 병원에 3시간 16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쓰지 못하고 화상 전문의가 있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사고 발생 15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4차례 받은 윤 씨는 수술이 6번 더 남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침에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서울에 진료를 받고 거짓 1박 2일로 해야 되는데 뭐 1박 2일 동안 뭐 입원도 안 되고 밖에서 또 숙박을 해서 또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정유화 석유화학 업체 300곳이 운영 중이며 2만 4천여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을 안고 있고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재해자 수가 2016년에 64명이었는데 2018년에 256명으로 늘어났어요. 사고는 계속 나는데 치료받을 곳은 없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외상 환자가 전남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전국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 석유화학 산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거든요.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이게 예방이고 대비라고 하는 게 안 나면 좋지만 날 때를 대비해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비율 역시 전국 최악의 수준입니다. 전국 29개 중에서도 목포 순천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이유 당연하겠죠. 3차 병원이 없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증 환자는. 그런 거 봤을 때 3차 병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 세계를 꽁꽁 묶어버린 코로나19 시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챙기지 않았던 공공의료 기반이 단기간에 구축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환자는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 의료원 등 공공병원 3곳이 전담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8월까지 2,617명. 이 가운데 전남의 의료원 3곳에서 75%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5%는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을까? 기저질환이 있는 위중 환자 등은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공병원의 병상수가 크게 줄면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꾸리고 무증상 확진자들을 보냈습니다. 별다른 의료 장비 없이 확진자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격리시설입니다.
코로나19를 감당하는 공공병원은 제공 가능한 치료 수준도 제한적이고 환자 수용 공간도 부족합니다. 명백한 왜곡이죠. 사실은 병상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혹 폐렴의 환자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위중한데 없어서 경기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라남도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전남도의회. 지난 6월 강진의료원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음압병상 3개를 확충할 22억 원 예산이었는데 전액 삭감됐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강진의료원의 적자 누적 문제가 단초가 됐습니다. 적자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경영효율적인 것으로 들여다보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그 시민들의 건강 편의성이라거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공공병원이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전남의 공공병원 3곳은 병상 수도 많지 않고 무엇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의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공공병원이지 진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기능을 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게끔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아프면 큰 병원으로 가라. 아프면 서울로 가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은 악순환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폐렴 정도 간단한 폐렴이 발생했다가 그랬을 때 입원하는 그런 병원들만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생기는 이제 이런 어떤 그걸 2층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예, 2층 체계 생긴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는 대형 큰 병원 생기고 농어촌 지역은 자그마한 민간 병원 생기는. 그리고 공공병원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별로 투자하지 않고. 민간과 공공의료의 비대칭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입니다. 2018년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했습니다. 99%가 공공의료기관인 캐나다, 또 OECD 평균 53%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의료 체계 부분들이 너무 민간 중심으로 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도 거의 공공 비율이 상당 수준이 올라와서 해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기능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 공공 영역은 10%도 안 돼요. 복지부는 그 구조, 논리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대응을 못하고 못 헤쳐나가요. 바다를 떠다니는 병원선. 이름과 달리 보건지소쯤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가기 힘든 외딴 섬 주민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전남, 인천, 충남, 경남 등 국내에 딱 5척이 있습니다. 전남 다도해를 오가는 병원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두 시간 남짓 항해하는 동안이 병원선에서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 좁은 복도를 두고 내과, 치과, 한방과가 운영 중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선실로 내려가면 의사와 선박직 공무원 등 10여 명이 머무는 생활 공간이 나옵니다. 숙식 모두 병원선에서 해결합니다. 이제 배멀미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돼서 생활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선 의료진 3명은 모두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딱 1년만 근무합니다. 병원선 경무를 인정해 다른 근무지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은 집이랑 가까운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쪽을 지망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면 병원선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이분들도 세상 처음으로 이 병원선이란 걸 타봐가지고 가시니까 이분들도 적응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항상 새롭죠. 뉴페이스. 이날의 진료지 전남 신안군 사치도. 44가구가 사는 조그마한 섬마을 부두는 큰 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보트를 띄어야 합니다. 주민들을 태워 병원선으로 데려와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주민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항상 있죠.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하실까 봐 그런 게 항상 걱정이 되고. 병원선에 주민들이 오르면 의료진도 주민들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좁은 복도에 앉아 차례로 진료를 기다립니다. 병원이 멀어서 병원을 멀리 해온 섬 주민들. 건강이 좋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제 예상 밖으로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가 조금 쉽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고, 치료보단 예방의학에 가까운 병원선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주치의 이상입니다. 보통이라 이게 섬이라 아주 병원에 가다가 큰맘 먹고 가지요. 병원선 오면 그렇게 반가요. 약 짓는 소리가 들리고 주민들 손에 약봉지가 쥐어지면 병원선의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병원선을 두세 번 더 만나면 의사는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런 섬이나 농촌 쪽의 의료를 고민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두텁게 층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요구를 하거나 학문적 깊이가 계속 두꺼워지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짧은 근무 경험만 갖고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간 국방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전남에 가장 많습니다. 전남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99%가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진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공중보건의사는 10년 동안 1,500명 이상이 감소해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이 또다시 위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와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사는 사람의 권리가 다르진 않거든요. 권리적인 측면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 전남 완도군 복일도. 광주광역시에 살던 김희정 씨는 2013년 섬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슬아의 딸 넷, 두 돌을 앞두고 있는 막내가 각별하게 애틋합니다. 산부인과가 아닌 하늘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희정 씨는 작년 3월 육지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던 중 닥터 헬기 안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제 제 아이가 넷째다 보니까 그냥 길에서 나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하늘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놓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출산 전날도 광주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여유가 있다는 말과 달리 섬에 닿자마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보건소가 저희의 유일한 그 병원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혹시 무통 주사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옆에서 이제 손 잡아주시고 계시는데 닥터헬기 아니었으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복일도에 헬기장은 없지만 다행히 다리로 연결된 인근 큰 섬에 헬기장이 있었습니다. 헬기가 뜰 수 있을 만큼 날씨도 좋았고 인근 섬 헬기장도 천운이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에 배치한 닥터 헬기.
전남의 유인도 가운데 헬기장이 있는 곳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100명 이상 주민이 있는 섬부터 헬기장을 짓고 있는데 1년에 많아야 서너 곳. 유인도가 무인도가 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대충 전남도의 예산 추계를 봤더니 국비가 약 한 50억 정도의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봤더니 올해 내년에서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밖에 보건복지부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결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는 예산인데. 정부는 응급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바다에도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육지의 병원 의사가 함정에서 이송 중인 환자 상태를 보며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의 지시를 받을 응급구조사가 해경 함정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1급 그런 분들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배치 인원을 늘려주시면. 동서남해 해양경찰에서 운용 중인 함정 271척 가운데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은 150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건 62척에 불과합니다. 반쪽짜리란 이야기입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는 23%에 불과하여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함정 내 응급구조사 배치 인력 증강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1988년에 설립된 영암병원. 소아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무엇보다 유일한 응급실을 운영했던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며 병원 살림이 점점 위축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으로 야간 수술도 가능하게 야간 수술도 했었고 야간 분만도 했었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기.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2016년 8월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고 응급실 운영을 포기한 것입니다. 부랴부랴 영암군 보건소가 야간 진료에 나섰지만 병원 기능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었습니다. 급기야 파산 절차에까지 내몰려 있던 병원에 다행히 작년 11월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다시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돼 응급실 운영도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을 한 개인이 하는 병원에서 그다음에 시골 병원에서 운영하는 건 아주 큰 모험이고요. 쉽게 말해서 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을 이용해주는 환자는 하루에 10명 남짓이고 나라에 청구하는 그런 비용들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응급실이 문을 열면서 5년여 만에 다시 구급차가 오가는 병원이 됐습니다. 도회지 병원 응급실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에 외래 시간이 끝나고 주말에 왔던 앰뷸런스 숫자를 파악을 했을 때 40여 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그동안 그러면 이 환자들이 어디 갔지? 하지만 휴일과 야간 의사와 간호사 한 명씩 돌아가며 응급실을 버텨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할 의료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의료 인력들, 간호사, 의사를 모으는 일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만 해도 300병상의 큰 병원인데 가지고 있는 간호 인력들이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의사들 역시도 마찬가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인구는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만 7천 명이었던 것이 올해 4월 184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기간에 의사 수는 1,860명에서 3,4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의사 수는 전국이 큰 편차를 보입니다.
평균을 넘는 곳은 6개 시도뿐입니다. 전국 300병상급 2차 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312개. 전남의 병상수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의 수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만큼 업무 강도가 커지고 경무가 또다시 인력난을 불러오는 악순환입니다. 갑자기 뭐 CPR 해야 되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환자가 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급성기병도 간호사들한테 이제 SOS를 하죠. 의사가 부족한 시골 병원은 환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경북, 충남, 전남은 전문 질환 환자들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떠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남의 병원들은 중증 응급 환자에게도 외면받습니다. 환자가 유출되는 만큼 병원 경영은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환자는 더더욱 이탈되는 구조. 역시 악순환입니다. 의료 수요가 적은 아니면 또 소득이 낮은 이런 지역에 공공의료가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그래서 대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공공의료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여당과 정부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그리고 전남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에 머물 지역의사로 뽑고 나머지 1,0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의료 인력과 의과학자로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꾸려 코로나19가 안정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합의해서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보다 의사들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정부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공무원을 늘리자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공무원 늘릴까요? 공무원들이 예 늘리세요. 그러면 늘려야 되냐고요, 공무원은. 전라남도는 32년 동안 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과대와 대학병원을 신설해야만 농어촌 의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문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전라남도는 너무도 절실하고 당연한 거고. 경상북도는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보건의대 신설과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한 의과대 설립을 정부에 요구 중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대부분 대구에 의존하고 있고 이쪽 경북 북부 지역은 대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은 국립공주대의대 설립을, 경남 창원시도 의과대 신설을 요구합니다. 한결같이 지역에 머무는 의사 부족을 토로합니다. 국내 의과대학과 의과전문대학원은 모두 40곳. 문제는 의대생들의 출신 지역에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작년 입학생 46%가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이 좀 어려우니까 지방의과대학 갔다가 결국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들을 발견을 했고요. 국회가 1974년부터 배출된 의사들의 근무지를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대 졸업생 83%가 수도권에 머물고 지역 시도에 있는 의대 졸업생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의과대 정원만 늘려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그냥 의대 정원만 그냥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남쪽으로 올 거냐? 문제는 남쪽에 있는 친구가 광주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남쪽에 올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광주하고 서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역 의사제를 검토 중입니다. 장학금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된 뒤에는 그 지역에서 10년간 머무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딴 의사들의 선택에 맡기는 상황에서 지역에 골고루 의사들이 배치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의사제 도입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건의료의 지역 격차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 북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온타리오 의과대를 세웠습니다. 학생 92%가 온타리오 출신입니다. 의사가 된 뒤 94%가 지역에 남고 33%는 격오지를 지킵니다. 결국 그 지역 출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그 지역 출신에 대한 일종의 할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본의 자치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는 9년 동안 지역의료 기관에 근무합니다. 일본 지방 정부들이 모든 자치의대생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절반 이상이 지역의료 기관에 남아있을 만큼 성공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사고시 합격률로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그 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떤 그런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갖도록 하고 또 중간중간에 농촌 쪽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 실태를 경험하고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같이 토론한다거나 이런 것을 의과대 교육 과정에서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1988년 정부가 국립대 의대 정원을 나누어서 의대를 신설하도록 한 울산대학교. 그런데 울산대 의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맞은편 건물이 울산대 의대이고 교육과 수련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상실됐습니다. 지역 티오로 해서 의사를 뽑아놓고 실제로 수련은 다 서울대라고 하세요. 지방사립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건데 수련 과정부터 포함을 해서 전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전혀 그 방법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2017년 울산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한 울산대병원. 의사수 부족 등이 문제가 돼 2018년엔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3년 만인 올해 다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의료 환경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울산대 의과대에 울산 환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울산대 의과대 졸업자 중 울산에 남는 비율이 8% 수준이라며 최악의 경우 울산대의 의대 정원 반납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985년 의과대학이 설립됐던 충북 충주의 건국대학교 캠퍼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뒤 수업을 서울에서 했다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역의대가 대학과 대학병원을 따로 운영하며 지역을 버리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의과대학이 필요해? 그냥 3차 좋은 병원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흔하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서울 같은 데서도 대학병원이 아닌 3차 병원은 없어요.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요. 서울 한가운데도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병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에 머물 지역 의사를 따로 양성하고 의대 없는 지역에는 의대와 부속 병원을 설립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제성 우려를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급의 병원들이 사실은 그 저수가 체제에서 굉장히 그 경영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칫 부실 의과대학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유치한 대학에 전반적인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2004년 열린 KTX 시대. 모든 걸 품고 있는 서울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지방 붕괴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지방 병원들은 환자 수 급감으로 고사할 것이고 의료 격차도 극심해질 거란 걱정이 깊었습니다. 그런 이제 볼륨 아웃컴 릴레이션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볼륨, 양과 아웃컴 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은 진료행위를 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이제 질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쏠림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지방 암 환자들의 빅5 병원 환자 구성비가 2004년을 기점으로 커진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부선과 호남선의 양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부선 축을 따라서는 지역의 암 환자들의 이 수도권 집중이 많았습니다. 호남선 축을 따라서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암 환자는 수도권 집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화순병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것이 결국 지역도 제대로 된 시설 투자가 일어나고 전문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했습니다. 암질환 치료를 특화 분야로 삼고 2005년엔 광주 전남 암센터로도 지정됐습니다. 문을 열 당시 비관론이 없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이란 이유입니다. 당시로서는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암 진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 환자분들이 다 서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모든 우려를 비웃듯 개원 첫 해 22만 명의 환자가 다녀갔고 지난해 7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수술 건수만 1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암 환자 치료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임상 경험이 풍부해졌고 수도권에서도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암 발생 환자분이 2018년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6천여 명, 또 전남에서는 10,000여 명 되시는데 광주에서는 거의 70%의 그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전남은 약간 좀 퍼센티지는 떨어집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70%에 가깝게 저희 병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높은 의료질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 비용도 공공병원의 진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의 조사에서 전국 상급 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주목할 것은 국내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곳 중 8곳이 국립대학 병원이란 점입니다. 지역별로 국립의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왜 하필 보면 이제 전남하고 경북하고 울산 세 군데예요. 그런 데는 어쨌든 의대 정도는 만들어서 거기에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거기에 지역 의료도 담당하는 이게 하면 이게 약간 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대학병원이 최후의 보루로 존재하면 하위 단계 의료기관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체계,
의료 거버넌스가 꾸려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버텨주면 중증 환자 발생하거나 응급 환자 발생할 경우에 바로 그 지역 내에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의료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안심을 하고 지역 주민의 진료를 담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3차 의료기관이 언제든지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시의 도심 도로. 대낮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들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차량을 중단한 뒤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각각 2시간 안팎을 가야 하는 다른 지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망하신 병원이 전북대 병원하고 조선대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역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예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30분 안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13곳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더더욱 취약합니다. 전남 297개 읍면동 가운데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없는 곳이 77%입니다. 응급 상황, 외상, 심혈관 질환 이거는 이제 30분 안에 내지는 1시간 안에 빨리 적절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만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도시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증가하는 거죠. 제때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사망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 서울과 광주, 세종을 제외하면 모두 엉망입니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등 농어촌이 많은 곳은 열악합니다. 전국을 29개 의료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목포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대표하는 수치로 좀 보면 돼요. 병원 가면 살 수 있는 거를 제때 의료 공급 체계가 없으니까 이게 죽는 경우가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통계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이걸 바꾸는 방법은 시장의 논리로 놔두면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코로나19 사태가 일깨워준 보편적 가치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17개 시도 주민 10명 중 7명은 의과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의대 신설 요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병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서울로 가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의과대와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의협의 우려와 달리 거주지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는 기대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완결된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내에 상급종합병원을 정점으로 해서 종합병원, 병원, 또 1차 의료기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정부에서 누구나 아프면
어디에서나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를 하겠다, 만들겠다. 20년, 21년, 올해까지 되게 계속 매년마다 발표를 했거든요. 갈수록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후퇴되는 안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 강화는 의정협의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 문제는 누구도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새롭게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의사인력 확충보다 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료계하고 논의를 하고 정부나 대한의사협회나 원론적 입장만 보이며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포퓰리즘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 목표 하나로 그 협의를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는 지루한 현재의 논의 구조 자체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 2월에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추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은? 오히려 더 필요성은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의정협의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아직까지도 협의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좀 더 강한 결단을 내리시라는 촉구를 좀 다시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건의료 정책이 향할 곳은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대전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해 놓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다. 부족한 의사를 더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를 만들고 의사들이 외면하는 곳에 의사를 머물게 하는 일. 적지 않은 진통과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만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학병원으로 집약돼서 나타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섬이나 이런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저는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뽐낸 대한민국.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짧은 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의료보장 국가입니다. 적은 의료비 지출에 암 사망률도 낮고 기대 수명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명실상부 건강한 축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건강할까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상 규모는 OECD 최하위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의료가 집중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공백은 커집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둘 거냐. 흔히 병은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독한 의료 격차, 진단과 치료, 처방이 당장 필요합니다. 중증이 되기 전에.